저자가 읽어주는 소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화로 청사가 지은 문명의 얼굴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마을은 약 50여 가구 동일 성씨로 구성된 집장촌이었다. 성씨가 다른 몇몇 외지 출신을 제외하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가 친척이다. 외지인으로는 장가온 대릴사이와 시집온 며느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공동으로 치르는 데 익숙했고 생활 유형이나 일상도 비슷했다. 전통은 아름다운 역사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좋은 추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개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사람과 우리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역사를 갖고 있다. 전통과 간섭으로 유지되는 비근대적인 제도와 비위생적인 삶이 유지되고 있었다. 유교적인 생활 양식이 강하게 뿌리내리면서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어 여전히 전통적 계급에 속박되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마을에서 이를 도와주며 사는 산지기와 백정이 그들이다. 그들은 외부인으로 마을에 들어와 사는 섞이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마을의 대소사, 시제, 장례 등을 해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경작할 수 있는 논과 밭을 받아 먹고 살았고 집도 받았다. 그런 탓에 동네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뿐 아니라 자식까지도 같은 부류로 분류되어 취급받는 경향이 있었다.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어 자행되는 현대적 계급제도였다. 더욱이 조상들을 대들어 모셔온 가족묘지가 있는 선사는 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땔감이나 버려진 산에 불과했다. 조상들이 묻힌 산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연상시켜 부정적인 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서 한 바퀴 돌아보면 잘 보이는 곳과 좋은 곳에 조상들이 참들어 있는 무덤이 차지했다. 소위 명당자리를 찾았고 빛이 잘 들거나 거친 나무들이 없는 곳을 골라 매장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마을은 온통 무덤산으로 죽음이 있는 무덤으로 둘러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은 거부할 수 없는 전통으로 이어졌고 효의 이름으로 중시하는 일륜으로 인식했다. 이것이 전통을 중시하고 유교 질서를 지키는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습이었다. 겨울이 되면 마을에 살고 있는 각 집안의 청년들과 도시에 나간 청년들이 돌아와 삼삼오오 모여 벌초를 했다. 암묵적으로 이어지는 연례 의식이었다. 벌초가 끝나면 명절을 지냈고 이어서 각 집안의 사당에 모여 시제를 올렸다. 시제를 올리기 위해 장만한 음식들은 행사 후 공평하게 분배하여
각 집안에 보내줬다. 부정적으로 인식한 죽음과 조상 숭배라는 제사가 음식으로 연결되는 소통이고 교류였다. 전통의 이름으로, 효의 이름으로, 양반의 이름으로 의식은 이어졌다. 문명은 여전히 유교 질서와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잘 지켜온 시제, 명절, 제사라는 가부장적 의식이 흔들렸다. 시제는 집안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됐다. 어머니는 전통적으로 연명절이나 제사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 아버지 생사도 모르는 판에 빌어먹을 무슨 명절이고 제사요? 라고 푸념을 늘어놓으며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물을 떠놓고 지나갔다. 명절이나 제사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기에 우리는 사정도 모르고 남들이 다 지내는 명절이나 제사를 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가졌다.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데 의미를 주기보다는 특별한 만찬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조상 숭배를 위한 엄숙한 의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조상님 덕분에 가능해진 즐거운 한밤중의 만찬과 같은 것이었다. 명절이나 시제가 다가오면 마을에는 돼지 잡는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다. 1년 중 명절과 시제에만 하는 죽음과 삶에 얽힌 모순된 향연이었다. 생생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와 고기를 획득하는 행위가 벌어지면서 생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지만 돼지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고기를 기대하는 즐거움에 무게를 두고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앞발과 뒷발을 묶고 칼의 눈빛이 향하면 행사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큰 숨을 들이쉬고 사람들은 벌어질 광경을 연상하며 숨을 죽이고 있다. 그 순간 꿈틀거리는 목을 제압한다. 사람들은 반 정도 감은 눈으로 광경을 보며 숨을 내쉰다. 몸부림이 사라지면 뜨거운 물을 붓고 토를 뽑는다. 이어서 가장 깨끗하다는 배를 가르고 제일 먼저 간을 떼어 어른들이 한 점씩 소금을 찍어 먹는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한바탕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사라진 광경이 머릿속에 새겨질세라 고기를 들고 순식간에 사라진다. 어머니는 어설픈 입장에서 명절과 제사를 보냈다. 혼자 사라진 것을 미워하면서도 아버지의 고달픈 삶과 생활을 이해하려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였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면 산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됐고 안 지내면 밥도 못 얻어먹는 귀신이 됐기 때문이다. 예전대로 밥상머리 예절 밥을 퍼놓고 먹지 않은 밥은 점심이나 저녁에 우리 차지가 됐다. 밥을 먹는 시간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됐고 밥을 통해 존재와 기억을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을 갖고 움직이면서 공통된 문화를 갖고 살았다. 전통적으로 우리 집이나 다른 집에는 목욕시설이 없었다.
천연 목욕탕은 널려 있었지만 집 안에는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여름을 제하면 부엌에서 물을 데워 목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누가 언제 어디서 목욕하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런 관계로 이가 많았다. 흡혈곤충으로 사람이나 가축에 기생하며 전염병을 매게 하는 존재이지만 공생하는 관계였다. 이라는 놈은 작지만 한번 농간을 부리면 가려워서 잡아야 했다. 몸이 근질근질할 때면 가려웠던 부위를 대충 어림잡아 그 주위를 살펴보면 10층 8구는 놈이 숨어 있었다. 옷의 연결 부분이나 바느질 매듭이 있는 곳에서 알을 까며 기생했다. 손으로 잡아 피를 내야 이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이가 있는 것이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다. 공공연한 비밀로 서로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몸과 공생하는 존재로 인식했고 가루약으로 퇴치하거나 옷을 갈아입고 씻는 것이면 해결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의 존재가 비문명을 대표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존재였대. 서로 눈빛으로 말하고 듣는 일시적인 속비밀이었다. 또한 감출 수 없는 겉비밀이 하나 있었다. 겨울과 함께 손과 발이 트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숨기기가 어려웠다. 겨울 한기에 목욕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손과 발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손이 쓰면 따뜻한 물로 씻는 이외의 처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겨울이 되면 찾아와 겨울과 함께 사라지는 계기였고 겨울이면 동행하는 찬 공기와 같은 존재였다. 분명히 이 존재와 손발 트는 현상은 청결함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과 의식 부재에서 생겨나는 미개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봄과 여름이 되면 사라지는 계절풍과 같은 현상이었기에 걱정이나 의식적으로 퇴치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자연과 함께 지나가는 흐름일 뿐이었고 그런 점에서 비문명적 현상이었고 인간적인 현상이었다. 고요함이 잠드는 겨울에는 장마철에 발맞춰 성과를 부렸던 냇가에 얼음이 얼고 눈이 쌓인다. 얼음 속으로 흐르는 영롱한 물줄기가 가시지원 새색시에 간드러진 말씨처럼 소곤소곤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비비며 자리를 밀쳐내고 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만큼 필요한 양으로 냉정하게 흘렀다. 이럴 때면 스스로 놀지 못하고 억지라도 놀게 해주는 농한기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말 그대로 농사꾼이 농사를 잊어버리는 계절이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몸만은 편안하게 휴식하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휴가였다. 가을에 거둬들인 쌀이 있어 막걸리를 만들었다. 쌀 부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밀주라고 낙인을 찍어 단속을 하였지만 농부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었을 뿐이다. 집에서 몰래 숨어 익어가는 막걸리가 기다리고 있고 광에는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고 눈치를 보지 않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시간 죽이기에 좋은 화투가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농부들이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다. 날씨가 추우면 군부를 떼면 그만이다. 겨울이 농부의 계절이다. 우리가 청송했던 봄과 여름, 가을은 농부의 계절이 아니다. 봄과 여름, 가을은 일하는 계절에 불과하다. 이번 겨울은 장난이 심했다. 입춘이 다가오는데도 눈이 펑펑 내렸다. 마지막 동장군이 그동안 참았던 하얗게 굳어버린 눈물을 뿌렸다. 노안기의 여운을 한층 더 길게 느끼게 했고 농부의 바빠지려는 마음을 식혀버렸다. 지방에 쌓아놓았던 고구마를 담은 바구니가 바닥을 드러내고 입을 크게 벌려 한가로움과 느긋함을 재촉했다.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면 흥얼거리던 노랫가락을 접고 떠들썩한 봄맞이를 해야 했다.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억지라도 쭉쭉 펴고 죽어라 움직일 준비를 했다. 녹다남은 겨울의 흔적이 녹기 전에, 땅속에 숨어있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전에, 겨울잠을 자던 생명이 기지개를 펴기 전에 소리 소문 없이 움직여야 했다. 어떤 봄의 전령보다도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고 거부하지 않아야 했다. 마을에는 습관과 전통에 관계없이 의도적인 문명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봄이 오면서 마을은 소문에 슬렁거리며 뒤집혔다. 개발이라는 문명적 현상이 갑자기 다가왔다. 골짜기와 개울을 막아 저수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겨울 끝자락에 힘겹게 벗어나 피어낸 봄날의 아지랑이와 같은 소식이었다. 이렇다 할 일거리가 없던 터라 치료를 하면 부수입이 생긴다고 야단이다. 더군다나 부족한 식수를 해결하고 매년 철새처럼 다가오는 가뭄이 발생하여 물대기 싸움이 벌어진 긴 다툼의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저수지를 만드는 골짜기는 아이 머리를 딴 듯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왼쪽 골짜기는 물이 개울 속으로 보이지 않게 흘러 잘 가지 않았다. 익숙하지도 않았다. 지날 때 심심하면 봐주는 정도의 얕은 정이 든 곳이다. 땅속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곳이어서 화려하지 않아 편했다. 고여있는 물덩이에 어쩌다 빠진 조그만 중태기 몇 마리의 유혹에 눈을 잠시 빼앗길 정도였다. 오른쪽 골짜기는 사시사철 물줄기가 힘차게 요동치고 있어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물소리와 사람 소리가 섞여 꿈틀대는 계곡이다. 한여름이면 계곡 웅덩이에 들어가 자유롭게 목욕을 했다. 물고기를 가두어 낚시질도 했고 바위 틈에 숨어있는 가재도 잡았다. 늘 심심치 않게 해주었고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골짜기였다. 계절의 사정에 관계없이 욕심을 받아주고 채워주는 그런 곳이다. 부잣집에서 인정이라고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지 않았던가. 왼쪽 골짜기는 과하지 않아 하지는 않았지만 왜소하고 성격이 짜서 매력이 덜했다.
오른쪽 골짜기는 풍만한 몸체에서 나오는 신뢰와 믿음이 같고 인심 또한 후했다. 인색하거나 인심이 좋거나 관계없이 오랜 기간 마을의 일부로 있었고 사람과 동행해왔던 골짜기가 저수지 속으로 들어갈 판이어서 서운했다. 우리 집은 초상이라도 난 듯이 걱정이 태산 같았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밭이 저수지 한가운데로 수몰되는 상황이었다. 밭일하다가도 가지를 잡기도 하고 목욕을 할 수 있었던 입지 좋은 곳이 사라질 판이다. 계절에 따라 참깨, 콩, 감자, 참외와 수박, 배추와 무를 심어 생계를 책임지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없이 혼자 결정을 해야 하는 어머니는 면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따라 땅을 내주고 말았다. 저수지가 생기면 마을의 가뭄도 사라지고 식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득과 저수지를 만들지 않으면 마을의 낙후가 지속될 것이라는 얼렁뚱땅한 협박에 수긍하고 말았다. 다른 선택이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다. 대체 땅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공사를 앞두었다. 저수지 건설은 500년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대공사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문명의 이름으로 시작된 변화였고 풀도저와 같은 기계가 만들어낼 변화였다. 강제적으로 시작된 유일한 것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가장 큰 변화다. 군가면에서 주도하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저수지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다. 대공사가 시작됐다. 불도저가 광음을 내며 논과 밭을 뒤집어 놓았다. 굴삭기가 오래 묻혀있던 땅속의 비밀을 파헤쳤다. 덤프트럭은 먹어버린 흙을 토해냈다.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온 리어카, 곡괭이, 삽, 호미, 망태이가 바쁘게 움직였다. 해가 뜨면 출근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흙과 돌을 날라 돌쌓기 다지기 사업을 한 것이다. 모두가 저수지 건설 일꾼으로 뛰어들었다. 마을을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겠다고 땀을 흘렸다. 흙과 돌을 담은 바구니를 쥐고 두 개 부으면 도장이 찍힌 표를 주었다. 도장을 많이 받기 위한 경쟁도 보이지 않게 치열해졌다. 도장수에 따라 밀가루로 배급을 받았다.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면서 틈틈이 저수지 건설 사업에 참가했고 겨울에도 뛰어들어 농한기가 사라졌다. 목구멍 채우기 어려웠던 힘든 보릿고개의 한계를 밀가루로 넘길 수 있었다. 즐거운 목 넘김이 있었고 식량 비축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한 마을 사람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흙을 지고 날아다 생기는 힘든 비명과는 분명히 달랐다. 밀가루가 등장하면서 식생활도 변했다. 선호하는 빵도 만두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도시락을 들고 와 서로 나눠 먹는 새로운 풍경도 볼 수가 있었다. 밀가루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좋아했지만 점점 쌀 대용으로 사용되면서 냄새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희소한 것을 좋아하고 널려있는 것을 거들떠보지 않은 인간의 간사함이 드러났다. 얼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가루를 배척하는 거만함이 생겼고 허세가 싹트기 시작했다. 항상 부족한 것이 걱정이었지 많은 것이 걱정인 적이 없었다. 일시적이나마 많은 것이 좋다는 법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저수지 만들기 사업이
사람의 마음을 나름대로 채워준 결과였다. 문명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마을에서 근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저수지가 생겼고 밀가루, 빵, 수로시설, 물 저장 시설 등이 들어섰다. 물이 필요한 계절이 되면 가둬놓았던 물을 방출하여 해갈시켜 주었다. 논과 농부의 갈증을 일시에 해소하는 힘을 발휘했다. 그동안 길어다 먹던 샘물 대신에 저작물을 가정으로 끌어들였다. 쌀과 보리가 식탁을 차지했던 시대에 밀가루가 식탁에 오르는 변화도 있다. 부족함이 차츰차츰 해결되는 듯한 흐름은 마을 농부의 마음을 안심시켜줬다. 저수지가 생기면서 마을 풍경도 달라졌다. 오랫동안 마을을 내려다보며 편하게 누워있던 양 골짜기가 불안하게 앉아버렸고 여인의 다리처럼 가늘게 뻗은 산자락이 잘려버렸다. 동네의 물줄기로 친근함을 가졌던 샘물이 사라졌다. 물과 산을 연결하며 조화를 이루었던 개울도 사라졌다. 마을 한복판으로 맑게 흘러 척박함을 잊게 했고 목을 축여주었던 자연스러움이 멈춰버렸다. 개울가를 타고 오르고 내려오던 쳤던 물장구가 추억이 됐고 개울가의 채잘거림이 둔탁해져 리듬을 잃어버렸다. 저수지에는 수영금지, 낚시금지라고 쓴 편말이 위험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을 뿐 침묵으로 일관했다. 맑고 영롱하게 흐르던 물과 물소리를 가두어 놓았고 물속에서 벌어지는 아우성을 잠재워버렸다. 잔잔한 개울물을 삼켜버린 하마 같은 입구멍을 벌리고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듯했다. 혼자 거닐 때면 저수지가 품어내는 찬 기운과 두려움에 전율이 올라 눈 마주침을 외면했다. 이미 저수지는 한여름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며 놀았던 골짜기의 정겨움을 담은 곳이 아니었다. 저수지는 많은 것이 만들어낸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낸 두려움 그 자체였다.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하마와 같은 목구멍이 물놀이를 하던 아이를 삼켜버렸다. 가뭄을 해소해 주었고 식수를 주었던 저수지가 갑자기 악마로 변해버렸다. 생명수를 주어 살리더니 이번에는 앗아갔다. 보이는 것도 거슬렸다. 있는 자체도 무서웠다. 저수지를 지날 때면 침묵하고 다리를 다그치며 걸어갔다. 푸석거리는 다람쥐 소리에 놀랐고 멀리서 가늘게 들려오는 새소리에 의지하며 빠져나갔다. 저수지는 침묵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픔은 그대로 아픈 것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생이별로 다가왔다. 마을의 근대화로 구축된 저수지가 저주스러웠다. 산허리를 잘라먹고 생명을 잘라먹었다. 500년 역사의 물줄기를 잘라먹고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속을 알 수 없는 검푸른 얼굴을 하고 희생물을 찾고 있는 저수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저수지를 통해 얻은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많은 용서와 눈물이 필요했다. 자연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힘으로 가지고 놀기도 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마음을 빼앗기도 한다. 가끔 까탈스러운 성품을 가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지만 우호적인 만큼 적대적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자연은 싸워서 이기는 존재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적응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연은 문명으로 비극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타인과 섞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 방해받는다. 인간은 가만히 두어도 무섭고 건드려도 무섭다. 잘 맞지 않아도 불안하고 잘 맞아도 걱정이 된다. 인간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존재라기보다는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데 익숙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인간은 문명인으로 경쟁자로 다가왔다. 우리는 자연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문명이기도 하고 미개이기도 하다. 서로 싸우면서도 이해하는 존재였고 깨우치면서도 안주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전통과 변화, 제사와 무덤, 쌀과 밀가루, 계율과 저수지, 오늘과 내일 등과 같은 이중구조를 만들어버리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문명에 속박되기 시작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한다. 꽃 피울 때 꽃이 펴야 하고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이치가 자연 법칙이다. 인간은 팥이 필요하면 팥을 심고 콩이 필요하면 콩을 심는다. 그런 이치가 인간 법칙이다. 그러나 문명은 심은 팥을 콩으로 나게 하는 그런 것이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필요하면 팥을 콩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치가 문명 법칙이다. 우리 집은 심은 대로 나야 하는 자연 법칙, 필요한 것을 심는 인간 법칙, 심은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문명 법칙 사이에서 흔들거렸다. 확실하게는 몰랐지만, 변화에 둔감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점차 자연 법칙에서 인간 법칙으로, 인간 법칙에서 문명 법칙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문명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